그래, 너 이거 안 줬으면은 나 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어디야? 왜 안 나와? 어디야? 언제 나올 거야? 빨리 나랑 놀자! 자,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도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늦은 밤 엘리베이터. 저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거하게 술을 마신 뒤 취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니 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큰하게 춥기가 올라 열이 올라있던 저는 그 서늘함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다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하곤 집이 있는 16층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5층에서 멈춰섰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중간에 탑승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문이 열리면서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눌러놓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간 건가 하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또 6층에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6층에서도 타는 사람이 없었고 짜증이 난 저는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데 7층에서 또 문이 열렸습니다. 화가 난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고개를 내밀고 아이씨 누구야 장난치지 마! 소리를 쳤고 위쪽에선 딱히 사람의 인기척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뭔가 오싹해졌지만 누군가 장난친 거겠지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8층에서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짜증이 나려는데 문 앞에 웬 꼬마 아이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한 6살에서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보호자도 없이 그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안 탈 거야?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 왠지 모를 무서움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절반쯤 닫히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밖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 탈 거야? 탈 거면 빨리 타. 여자아이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고 짜증이 난 저는 아까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놓고 장난치는 거 그거 너였구나 하면서 CCTV를 가리키며 저기에 다 찍힌다고 부모님 불러서 혼나기 싫으면 장난치지 말라고 닫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타면 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아이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여자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음침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꺼림칙했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닫힌 버튼을 세게 눌렀고 그 여자아이는 다시 열린 버튼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다음 층부턴 문이 열리지 않고 올라가서 안심을 했는데 11층쯤 갔을 때 엘리베이터 조명등이 깜빡깜빡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라오는 중에 아주 이상한 일을 겪고 난 후인지라 두려움에 떨며 엘리베이터 조명등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조명등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조명등에 까만색 잉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일부분 얼룩져 있었고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할 때마다 그 얼룩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거 헛것이 보이는 건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 얼룩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 안은 덜덜 떨릴 정도로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등을 바라보다 정면을 봤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중간에 둘러져 있는 그 거울처럼 비치는 곳에 사람의 손 같은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수십 년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극한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14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14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까 8층에서 봤던 여자아이가 마치 저를 기다린 것처럼 14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며 여자아이를 무시하고 내리려는데 여자아이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며 입이 찢어질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탔으니까 저도 타야 돼요. 지하 3층부터 아무도 타지 않고 혼자 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아이는 엄마가 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공포감에 휩싸여 그 여자아이를 지나쳐 뛰쳐나갔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있다간 본능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계단 센서 등이 저보다 한참 앞에서 먼저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16층에 도착해 제 집이 있는 쪽으로 다시 뛰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흐트러뜨린 여자와 그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아까 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왜 집 앞에 서 있는진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집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걸 느꼈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돌려서 다시 비상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손이 땀범벅이 되어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고요한 복도에 철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반쯤 울면서 복도 쪽을 바라봤는데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의 구두 소리와 아이의 신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도 뒤에서는 신발 소리가 들려왔고 굴러 내려오다시피 뛰쳐 내려온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뛰어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순찰을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창문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니 그 여자아이와 의문의 여자는 현관 앞에 서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저는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을 하려고 했는데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술 먹고 헛것을 본 거라고 했고 저는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께 같이 가달라 부탁드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이미 자고 있어야 할 와이프가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그 둘을 본 시간쯤 현관 벨이 울려 제가 온 건가 하고 무심결에 문을 열어주려 가다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벨을 누를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와이프는 인터폰을 켰고 바깥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일이네 하고 다시 자리로 가려고 하면 다시 벨이 울려서 인터폰을 또 보면 아무도 없고 와이프는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릴 때 인터폰 화면으로 딱 봤는데 그 순간 웬 여자가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사람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지만 경비 아저씨는 받지 않았고 한참 후 다시 인터폰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자마자 저는 관리실로 가 CCTV를 확인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제가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갑자기 5층, 6층, 7층,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7층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소리를 지르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땐 혼자 중얼거리고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가 열린 버튼을 눌러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CCTV를 가리키며 뭐라 하고선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조명을 한참 쳐다보더니 14층 버튼을 누른 후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열고 닫고 중얼거리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현관 쪽 CCTV에도 제 모습만 찍혀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본 것이 정말 헛것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에라도 홀린 것인지 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리 들어도 엘리베이터 이 괴담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엘리베이터는 하루에 한 번은 최소 타지 않을까. 맞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입구 쪽 문에 깜짝이야, 디올이네. 엘리베이터 입구 쪽 창문이 뚫려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거기를 못 보겠어. 낮에도 올라가다가 뭐 사람 형태가 딱 보였는데 층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 사람 형태가 보여봐. 저 바로 심장마비에 걸립니다.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수지 밤 낚시.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낚시를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처음 낚시를 배울 때는 상대적으로 쉬운 민물 낚시를 주로 했었는데 제가 겪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저수지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 민물 낚시터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물 낚시는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에 좋아서 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시기였습니다. 친구 2명과 같이 텐트 하나에 라면 몇 봉을 챙겨서 트럭을 몰고 여기저기 낚시 포인트를 찾다 유료 낚시터는 돈이 없던 시절이라 포기하고 김포에 이름 모를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물도 탁하고 가로등 불빛 하나 비추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았지만 어차피 낚시할 때 휴대폰은 꺼두고 낚시를 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수지가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저수지 초입에 수심 깊은 곳, 수영 금지, 푯말이 조금 섬뜩했지만 어차피 물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낚시하면 괜찮겠지 싶어서 낚싯대를 세팅했습니다. 그렇게 낚싯대를 펴놓고 생라면을 안주 삼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자살 사고가 많은 저수지에는 고기가 엄청 잘 잡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욕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개이! 어디 형님들 낚시하는데 무섭게 그딴 소리를 해. 그렇게 한 소리를 들은 친구는 삐졌는지 에이씨, 야, 나 잘난다 하곤 트럭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 새벽 3시가 됐을 때쯤 트럭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낚시를 하던 친구는 야, 너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 야, 이거 트럭 쪽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트럭으로 슬금슬금 가보니 잔다고 들어갔던 친구가 트럭 창에 자기 머리를 박아가며 짓이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와 친구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뭐해? 하며 마구 흔들어 깨웠는데 그 친구는 눈이 돌아가 흰자만 보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와 친구는 그 친구의 뺨을 후려쳤고 그제야 그 친구는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온 그 친구는 반쯤 혼이 나간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야, 가자. 야, 빨리 가야 돼. 야, 가라잖아. 씨발, 빨리 가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너무 무서워서 얼른 떠나려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빨리 낚싯대 챙겨. 나 얘 상태 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챙겨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후다닥 낚싯대를 챙기러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를 막 불렀습니다. 야, 두필아, 야, 이쪽으로 와봐, 빨리. 야!
저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하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친구에게 갔는데 낚싯대를 던져 놓은 곳에 낚싯대가 없었습니다. 야, 씨, 낚싯대 어디 갔어? 나도 모르겠어. 야, 와보니까 그냥 없어져 있어. 날 밝으면 찾던지 하고 그냥 가자. 낚싯대든 뭐든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를 태우고 허겁지겁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잔다고 들어간 친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는 바람에 배터리가 방전되었던 것이었죠. 휴대폰은 먹통이고 차는 출발도 못하고 한 친구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중얼거리고 거기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 정신이 반쯤 나간 친구는 일시적인 발작 증세일 것이니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일단 차에서 밤을 새우면서 날이 밝아지면 전화가 터지는 곳을 찾던지 지나가는 차의 도움을 청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문을 전부 잠그고 야, 설마 귀신 같은 거 나오겠어? 하면서 친구와 버티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물에서 첨벙첨벙 휙휙 젖는 소리, 다시 첨벙첨벙 첨벙첨벙 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클리셰처럼 가서 꼭 확인 안 해도 되는 상황에 확인하러 갔다가 귀신이나 괴물에 당하는 뻔한 상황처럼 저희는 그 소리의 원인을 확인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아 친구와 손전등을 들고 저수지 여기저기를 비춰보는데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았던 3개의 낚싯대가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방으로 휙휙 하며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끌고 다닌다고 하기엔 너무나 강력하고 격렬하게 마치 물밑에서 누군가 낚싯대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낚싯대를 보고 저와 친구는 주저앉아 소변을 지릴 정도로 극한의 공포감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날이 조금씩 밝아졌고 낚싯대의 격렬한 움직임도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시간을 보니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져 낚싯대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침이 돼서 주변에 차들이 보이기 시작해 지나가던 트럭 한 대를 세워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낚싯대를 건져내며 속으로 제발 큰 물고기가 걸려 있어라. 어제 그 움직임은 물고기의 것이어야 한다. 하며 낚싯대를 건졌는데 낚싯대의 줄이 하나도 없이 대만 건져져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물에선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좋아도 웬만해선 줄이 끊어지지 않는데 3개의 낚싯대 전부 줄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랬지만 어쨌든 낚싯대를 찾았고 귀신이든 고기든 일단 날이 밝아 그 상황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어제 반쯤 정신 나갔던 친구를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새벽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몰라. 아니 자는데 어떤 여자가 내 뒤통수를 잡더니 창문에 막 찍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상냥한 목소리로 잘못 오셨네요. 하면서 내 머리를 계속 찍는데 나 그거 꿈인 줄 알았는데 꿈 아니었어? 그 길로 서둘러 저수지를 빠져나가는데 들어올 때 보이지 않던 입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망사건 잦은 곳, 수심 깊음, 낚시 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귀신들은 원한이 굉장히 깊고 그 물귀신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자기가 그 물속에서 죽었잖아. 바로 성불을 못한대. 누군가를 끌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놔야지만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어코 사람을 홀려서 끌고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도 다 가고 봄이 왔는데 봄 지나면 또 이제 여러분 계곡도 많이 가고 물놀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꿈속에서 괴롭히는 남자. 저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이 일은 제가 이틀 전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퇴근 후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잠이나 자야겠다, 푹 자자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저는 쉬는 날 잠을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하는데 그날은 저녁 7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 돼서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려고 하는데 등 쪽에서 뭔가 털 같은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끈적거리면서 까칠한 무엇인가가 제 등을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 피부는 다 벗겨진 그런 얼굴에 입과 코는 전부 뭉개져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얼굴을 한 누군가가 저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 소름 돋아. 으악!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땀을 흥건하게 흘려서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신 후 다시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등 쪽에서 털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끈적거리며 까칠한 그 무언가가 다시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또다시 뒤를 돌아보자 아까 그 끔찍한 형체가 쳐다보고 있었고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또다시 꿈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꿈이 2번 더 반복이 되었고 저는 용기를 짜내어 그 형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형체는 말없이 제게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가면 다시는 안 나타나실 건가요? 그 형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형체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형체는 냉장고를 가리켰고 제가 냉장고를 열자 투명한 유리병을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던 그 형체는 제게 목마르지? 마셔.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저는 거절할 생각 따윈 하지도 못하고 유리병에 든 것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유리병에 든 물을 다 마시자 그 형체는 다신 오지 않을 테니 자기를 배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드리겠다며 그 형체와 현관문을 열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였는데 꿈속에선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없고 바로 마당이 나왔습니다. 그 형체를 배웅하는데 이상하게 평지를 걷고 있음에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에 도착한 후 그 형체가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저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고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형체 쪽으로 가려고 해도 도저히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느낌에 저는 잠을 깼고요. 잠에서 깨어나니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옥상 끝 난간 앞에 서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난간의 정강이와 무릎을 박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옥상 난간 앞에서 떨어질 뻔 하다가 머리 위로 떨어진 빗물에 잠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잠겨 있어야 할 옥상 문도 어째서인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도 못한 채 집까지 숨도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집까지 단숨에 뛰어들어가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시다 보니 문득 아까 그 형체가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나 확인을 해보니 그 병은 제가 잠이 안 올 때 조금씩 먹던 위스키였습니다. 집에서 술을 먹는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어제까지 가득 차 있던 위스키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제가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하려고 독한 위스키를 먹게 한 후 배웅을 해달라며 옥상으로 유인해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옥상 난간과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대로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꿈에서 누군가를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고 누군가가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음식 먹는 거는 아플 꿈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먹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흐느끼는 여자. 얼마 전 파주의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나름 타운하우스라 1층은 정원, 5층은 복층 다락방과 옥상이 있습니다. 또 5층짜리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있고요. 동네가 구려서 그런지 외관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여건은 도시에서 찾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앞이 헤이리 파주 아울렛, 뒤가 헤이리 마을입니다. 그치만 아파트 시공사가 건축계에서 알아주는 양아치 회사였고 그에 걸맞게 방음이나 마감이 아주 개똥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2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는 뭔가 낯빛이 안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깼는데요. 1층에 살던 부부 중 남편분이 스스로 목을 메었더군요. 그 부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괴로움이 신혼생활의 달콤함을 짓밟아 버렸을까요? 이상한 것은 남편이 떠난 그 집에서 부인은 계속 혼자서 살았다는 겁니다. 새벽만 되면 늘 부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딱 3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에 가면 여지없이 들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의 시공사는 건축계에서 알아주는 양아치 회사입니다. 방음?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어제도 혹시나 싶어 안방 화장실을 갔는데 여지없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원래 1층 여자는 술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이후 더욱 심해지는 듯 싶더니 한 번은 알몸으로 1층 정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춤을 추더군요. 담배 피다가 놀라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저희 집 안방 화장실에서 또 그 여자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이사 가야지. 이게 진짜 못 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1층에 아무도 안 살거든요. 1층 여자 친정집으로 돌아간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빈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오늘도 생생하게 들리네요. 저까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오씨, 반전 뭔데? 그럼 정황상 6개월 전에 이렇게 친정집으로 간 여자가 거기서도 자살을 했나 보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혼이 돼서 이 집에 들러붙었나 봐요. 맞아. 그리고 방음 있잖아요. 냄새하고 소리가 화장실 타고 많이 올라와요. 그 아래층에서 담배를 왜 화장실에서 피는지 모르겠어. 그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담배 제발 화장실에서 좀 안 피면 안 될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시는 분 없으시죠? 제발 담배 화장실에서 제발 피지 마라 제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입조심하세요.
지난주 동료분이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타셨대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노숙자분들의 퀴퀴한 냄새가 나길래 혼잣말로 아씨 뭔 냄새야 라고 했대요. 참고로 그분은 20대 중반의 여자분입니다.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여자 노숙자분이 좌석에 앉아 계셨고 눈이 마주쳐서 놀랐다고 해요. 그 노숙자분은 30살도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눈을 그냥 피하시고 가다가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대요. 그런데 그 여자 노숙자분도 따라 내리신 거죠.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일부러 편의점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가시는데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일단 얼른 집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좀 불안해서 문의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그 노숙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복도에서 잠든 채로. 너무 무서워서 봉투에 5만 원을 준비해서 나가면서 노숙자분을 깨우고 저기요, 어제는 제가 그쪽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며 봉투를 건네줬는데 노숙자분이 동료분 머리를 쓰다듬고 웃으면서 그래, 너 이거 안 줬으면은 나 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너 죽여서 감옥 가도 난 지금보다 따뜻한 밥 먹고 사니까. 이러는데 머리에서 뭐가 흐르길래 이렇게 해서 봤더니 손에 면도칼을 든 채로 그분의 머리를 쓰다듬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였어요. 그 후 그분은 바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현실 공포입니다. 진짜 이것도 진짜 무섭다. 일어날 법한 일이야.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말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더 크게 오더라고. 우리는 말 조심을 합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할아버지. 제가 아주 어릴 적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12살 때의 일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장례가 끝나고 할아버지를 묻는 사례는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저만의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은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죠. 그 방에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한쪽 문은 밖에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 문은 부엌과 바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부엌엔 창문이 없어서 불을 끄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터라 밤마다 무서웠어요. 그치만 제 방에서 자려면 어쩔 수 없이 무서움을 꾹 참으며 부엌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제 방에서 처음 잔 날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희미한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였기에 엄마가 밤에 뭘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까이 있지도 않은 채 저 멀리서 손짓만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두필아, 두필아. 이상했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절 부르다가 저한테 오셨을 텐데 계속 절 부르시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라고 물었는데 대답 없이 손짓만 하시더라고요. 미묘한 기분이었지만 엄마니까 당연히 이불 속에서 나가려고 했죠. 그렇게 일어나려는 찰나 등 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엄마 아니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무서움이 잔뜩 밀려온 저는 냅다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어가던 중 밖에 있던 세숫대야에 엎어져서 차가운 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로 안방으로 울면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함께 침대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우고 엄마는 왜 왔냐고 저한테 물었고 저는 덜덜 떨면서 부엌에 누군가가 있다고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셨습니다. 엄마와 닮은 형체가 있던 그 자리에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항상 물기를 닦기에 부엌에 물기가 있을 리는 없었죠. 근데 그 검은 형체가 있던 자리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문득 만약 엄마가 아닌 닮은 형체를 따라갔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저에게 엄마가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은 아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할아버지 방엔 아직 할아버지가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하나뿐인 친손자라서 어릴 때부터 무척 예뻐하셨고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꼭 저를 데리고 바깥바람을 쐬어 주러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문득 할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검은 형체가 엄마 모습을 하고 이름까지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정말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을지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은 습한 곳,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이 뭔가 매개체가 되나 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그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정말 아끼는 친손자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제목,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직장녀가 퇴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업무 처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분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닫힘 버튼을 누르기도 귀찮아서 그냥 거울에 얼굴을 기대고 눈을 감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가까스로 휙 타더랍니다. 피곤했던 여자는 그냥 누가 탔나 보다 하고 축 늘어져 거울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내릴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층에 도착하자 피곤한 몸을 휘청거리며 내리려는데 그 남자와 옷깃이 살짝 닿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짜증이 많이 나 있던 터라 실례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와 옷을 벗는데 옷의 오른쪽 팔에 핏자국이 흥건히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옷을 벗어 자기 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팔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와 살짝 부딪힌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사람 상태도 잘 보지 않았고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답니다. 다음날 아파트 모든 집에 경찰이 방문 조사를 하더군요. 그녀의 집에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난밤 이 아파트 근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목격자나 물증 조사를 위해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혹시 어제 수상한 남성을 저녁 몇 시쯤 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여자는 어제 본 낯선 남자가 기억이 났죠. 하지만 괜히 복잡한 일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런 사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그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얼마 전 자신의 동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TV 속 나온 범인의 얼굴은 3일 전 방문 조사를 하러 온 경찰이었습니다. 반전 뭐야? 이것도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런 류의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실화래요, 실화. 맞아. 지금 채팅하는 고양이님이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경찰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들이대던 여자. 때는 제가 군입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한 잔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30분쯤 놀았을까? 갑자기 웬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술에 취해 저희 방에 난입을 하더라고요. 우린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여기 앉으셔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 여자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좋다는 이유가 자기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얼마 전에 실연을 당했는데 그 유부남과 저랑 닮았다더군요. 이게 뭔 막장 드라마지?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 문득 그 여자 눈을 봤는데 뭔가 퀭해서 사람 눈이 아닌 것 같은 소름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취한지라 생각이 없었고 여자도 취해서 그러거니 했습니다. 어느덧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까 PC방을 갈까 하려는 찰나 그 여자가 저한테 모텔을 가자더군요. 저를 꼭 집어서 저랑 자고 싶다고요. 본능적인 걸까요? 좋다기보다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여자가? 혹시 에이즈라도 있는 거 아닐까?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노래방에서 나와 친구들은 떨어져서 오고 있고 저와 그녀는 이리저리 걸으며 시간을 끌다가 저는 그 여자에게 도저히 모텔은 가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걸음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여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당황해서 좋다고 가자고 달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갈 테니까 모텔비, 술, 안주 모두 당신이 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여자가 포기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우린 편의점으로 가 술과 안주를 샀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 안엔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마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슬슬 더 겁이 나서 편의점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하이 겁쟁이 새끼 라고 놀리면서도 제가 너무 진지했던 탓인지 이내 웃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모텔방을 잡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쁘게 머리를 굴렸고 답은 화장실로 들어가 시간을 끌자였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아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여자 이상하다. 이런 통화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돌아봤을 때 모텔 화장실 불투명 유리 사이로 뜨거운 물을 틀고 한참 있었던 탓인지 그 여자의 두 눈이 그 수증기 속에서 나를 찾고 있더군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거. 그리고 들리는 소리. 어디야? 왜 안 나와? 어디야? 언제 나올 거야? 빨리 나랑 놀자! 순간 엄청난 소름이 끼쳤고 저는 신발도 버려두고 미친 듯이 모텔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빨리 가자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지역 뉴스에 제가 갔던 그 모텔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자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의 여자가 분명 그 여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방이나 모텔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선가 그 여자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에 나 그 사진 보고 이 사연 그 주인공 남자가 이 여자랑 모텔에 들어갔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증기 이렇게 막 하면서
안을 저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한심한 친구. 10년 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 중에는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 일을 할 생각도 않고 여자한테 들러붙어 기둥서방질이나 하고 사는 논팽이였다. 용돈을 받아서 빠찡코나 마작 같은 도박으로 탕진하고는 했다. 돈을 주는 여자는 여럿 있는 것 같았다. 야, 이런 논팽이한테 돈을 주는 여자가 있어?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매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전부 한창 때가 아닌 지쳐 보이는 기색의 노래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또 그 녀석과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 여자를 둘 데리고 슬롯 머신을 돌리고 있었다. 물장사하는 사람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여자 둘은 그 녀석의 양옆에 앉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참 잘났다 하고 생각하며 인사만 건넸다. 잠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친구랑 밖에 나와 자판기 앞에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 한심한 친구가 나왔다. 근데 여자는 한 명뿐이었다. 간다고 하길래 그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말았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었다. 그것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까 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 게임센터 안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까? 다른 친구에게서 한심하기 짝이 없던 친구놈의 소식을 들었다.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가끔씩 소식이 끊길 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붙어다니는 여자들이 그럼 귀신이었나 보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화자가 자기도 그러면 게임센터에 있다는 거잖아. 지도 논팽이네. 귀신 같은 여자. 근데 과연 그 정체는 뭐였을까요? 잡아갔나 보다. 논팽이들은 잡아가야죠. 그쵸?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도박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의 가족들은 무슨 죄야. 도박하는 것들은 잃을 때까지 하거든요. 딸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은 잃을 때까지 하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테루테루 보즈. 우리나라엔 없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이웃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 혹은 괴담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무시무시한 풍습이란 바로 일본의 민간 신앙 중 하나로 새하얀 천 위에 동그란 것을 올려서 감싼 뒤 묶어서 매다는 인형, 바로 이름이 테루테루 보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나리 혹은 말금이 인형으로 불린다고 해요. 이 테루테루 보즈를 만들어 매달아 놓으면 비를 멈추게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처마 밑에 걸어두면 날씨가 맑아진다는 이런 속설 때문에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걸어두곤 하죠. 하얀색 천에 눈사람 같은 외형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되나 보통 얼굴 같은 걸 그려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눈동자를 칠하지 않았다가 비가 멈추면 눈동자를 그려준다고도 합니다. 거꾸로 매달 경우 루테루테 보즈, 아메아메 보즈, 후레후레 보즈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테루테루 보즈와는 반대로 비를 내리게 해준다는 말이 있답니다. 의외로 이 인형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빗자루를 든 여자아이를 종이 인형으로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아름다운 소녀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인형이 빗자루로 먹구름을 쓸어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이 인형은 시간이 지나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날씨를 위해 기도하는 건 승려의 역할이었으므로 맑게 갠다 라는 뜻의 테루, 승려를 뜻하는 일본어 보즈가 합쳐져 테루테루 보즈가 된 것입니다. 이런 테루테루 보즈는 언뜻 보면 그저 귀여운 인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형의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괴하고 공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꽤나 꺼림칙하게 느낄 만도 하죠. 팔다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 인형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마치 목을 매단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일본의 테루테루 보즈 인형에는 여러 속담과 괴담이 존재한답니다. 과거 비가 오지 않던 갈수기에 기후를 빌어 사람을 매달거나 사람이 목매어 자살하고 나서야 비가 온다는 말이 현대에 와서 와전되었다는 등 여러 설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잘 알려진 설화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과거 1921년에 동요로 만들어진 테루테루 보즈 노래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테루테루 보즈야 테루테루 보즈야 내일 날씨가 맑게 해다오 언젠가 꿈속의 하늘처럼 날이 개면 금방울을 줄게. 2절 테루테루 보즈야 테루테루 보즈야 내일 날씨가 맑게 해다오 내 소원을 들었다면 달달한 술을 마시게 해줄게. 3절 테루테루 보즈야 테루테루 보즈야 내일 날씨가 맑게 해다오 만약 흐리고 우울하게 비가 온다면 너의 목을 싹둑 하고 자를 테다. 에? 갑자기? 분명 1절, 2절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3절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섬뜩합니다. 흐리고 비가 온다면 목을 싹둑하고 자른다니. 이게 옛날 일본 아이들에게 동요로 불렸다니. 이게 실제로 동요로 이렇게 불렸다고? 당시 일본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던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 시작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비가 도저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불어난 물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칠 판이었죠. 아니 비가 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퍼붓는 거야? 애써 지어놓은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닌가 몰라. 농사 지은 건 둘째치고 이거 다 떠나려고 하게 생겼다니까. 아니면 날씨를 위해 기도하는 그 스님에게 방법을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방법인데 한번 부탁드려 보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마을 인근 스님에게 부탁을 했고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마을이 정성을 보이지 않아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게 계속 공양을 하면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부처님께 시주하고 밤낮으로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 곡식과 과일 등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비는 도저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상태는 그대로. 급기야 부처님을 위해 공양했던 곡식과 과일들도 썩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에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나 공양을 하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이거 지금 말이 돼? 하다 못해 시주할 양식을 빌리기까지 했는데 참, 내가 보기엔 그 스님이라는 놈 사기꾼 아니야? 설마 했더니 이 새끼를 그냥. 그렇게 분노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공양을 요구했던 스님을 찾아갔고 그 스님을 결국
공개 처형해버리고 말았죠. 그때 그 일 이후로 비가 그치다니? 그런데 더 이상하게도 스님을 처형한 이후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신기하면서도 섬뜩하네요. 그 스님을 본따 인형을 만들어 앞으로 비가 올 때 걸어두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죽은 스님의 모습을 본따 비가 그치길 기원하는 인형을 만들었고 그 인형이 바로 테루테루 보지였다는 설화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민머리가 스님의 그거 아니야? 그냥 보면 그저 깜찍깜찍한 말금이 인형 같았던 테루테루 보즈. 이 설화를 듣고 다시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근데 그 스님도 좀 이상한 게 집에 있는 곡식들을 모조리 갖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과연 그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이 그런 걸 바랬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부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나에게 바칠 거를 너희들을 위해서 해라 이랬을 것 같아. 그쵸? 진정한 신이라면 물론 내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난 이 스님도 좀 그렇게 청렴한 스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스님을 목매달아 죽였고 그게 이 인형, 일본의 그 유명한 인형 테루테루 보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얼굴 좀 보여줄게요. 구찌 여기.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되고요. 얘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군대 제대 한 달 전 장난치다 겪은 일. 이 일은 제가 군대 전역하기 한 달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중대 규모의 작은 부대여서 보통의 부대들은 말년이면 근무를 서지 않지만 그 당시 인원 부족으로 잠시 대타로 외곽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워낙 작은 부대라 외곽 경계 근무라고 해봐야 부대 주위를 치고 있는 담장과 우류 창고, 탄약고, 주위 초소를 1시간 반가량 도는 것이 전부였기에 후임들을 위해 어차피 말년에 할 것도 없으니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한방눈이 오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근무 준비를 하고 1번 초소부터 천천히 돌며 이 햄스터 챗바퀴 짓도 얼마 안 남았지 생각하면서 부대 주위를 돌면서 식당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식당 쪽을 보니 친한 후임이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창문으로 바짝 붙어 랜턴을 얼굴에 비치고는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은 듣지 못했는지 별 반응이 없길래 조금 더 크게 창문을 두드리니 소리를 듣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친 후임은 5초 정도 아무 반응도 없더니 갑자기 그대로 뒤로 넘어져 기절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직을 서던 당직병이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에 식당으로 달려와 식당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후임을 당직병과 둘이 둘러엎고 내무반에 눕혀놓은 뒤 흔들어 깨우니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덜덜 떨며 어버버하는 모습에 미안해져서 연신 사과를 하고 내일 PX 거하게 쏘겠다고 한 후 일단 근무를 마저 서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당직병이 물었습니다. 김 병장님, 아까 떨어뜨린 빨래는 안 가져가십니까? 빨래? 뭔 빨래? 외곽 순찰 도는데 누가 빨래를 가지고 다녀? 이상하다.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쟤 좀 잘 보고 있어. 그 당직사관한테는 식당에서 물 마시다 자빠졌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종교 행사를 다녀와 후임을 불러 PX루가 냉동을 왕창 돌려서 대접했지만 후임은 표정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풀어지지 않는 후임의 모습에
더 미안해져서 연신 사과를 했고 후임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김 병장님 때문에 기절한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놀라서 기절한 거 아니라고? 그럼 너 왜 그런 거야? 김 병장님이 랜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 병장님 오른쪽 어깨 위에 어떤 여자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의 한기를 느끼며 집어먹던 과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뭔 소리야? 너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저도 잘못 본 건 줄 알고 자세히 봤는데 김 병장님 어깨에 얼굴만 매달려서 김 병장님이랑 저랑 계속 번갈아 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그 창백한 얼굴의 그 여자를 보고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자마자 저 기절한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후임은 제 어깨에 귀신이 매달려 있다는 걸 보고 기절했다는데 당사자인 저는 귀신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후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냉동이나 먹으라고 했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관에 앉아 있다가 어제 당직병이 했던 말이 떠올라 어제 당직을 섰던 당직병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두필아, 너 어제 나한테 빨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말입니까? 어제 김 병장님이 식당 문 열라고 하실 때 그 문 열어드리려고 가면서 봤는데 김 병장님 오른쪽 어깨에 하얀 옷 같은 걸 걸치고 계시길래 어제 눈 오니까 빨래 걷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들어오시니까 어깨에 걸치고 있던 게 없으셔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셨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어제 떨어뜨린 빨래 못 찾으셔서 그런 겁니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 나가면서 빨래 걷을 일도 천 같은 걸 걸치고 다닌 적도 없는데 한 놈은 어깨 위에 귀신을 봤다고 하고 한 놈은 어깨 위에 천을 걸치고 있었다고 하니 두 명 다 헛것을 봤다고 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진짜 귀신이라도 있었던 건지 다들 헛것을 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해주기로 한 근무를 안 나갈 수는 없어 새벽 근무를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의 근무라 어느 정도 날도 밝았고 취사병들도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서 무서웠지만 다시 식당 앞에서 어제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고 역시 후임들이 그냥 헛것을 본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다가 어제 창문 앞에 서 있었을 때 볼을 스치던 서늘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귀신을 다시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때 제 볼을 스쳐 지나간 바람을 생각하면 온몸의 털이 전부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곤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같은 걸 본 거. 그럼 진짜 있었다는 거잖아. 웃고 있는 귀신이랑 춤추는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거 아시죠? 그 귀신을 쫓을 때 소금도 좋지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어깨 이렇게 털어주는 것도 좋대요. 귀신 털 때.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칭 한번 하고 어깨 한번 텁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이 사는 곳. 지난해 담임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대학생 때 과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계곡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곡 옆에 자리를 잡아서 물놀이를 하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간단하게 음주도 하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대요. 선생님과 동기들은 둘러앉아 뭐하고 놀지 상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동기가 너희들이 계곡에서 놀 때 이 근처를 좀 둘러봤는데 산에 등산로처럼 길이 트여 있는 걸 봤다며 그쪽에서 담력 훈련을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더랍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동기들도 젊은 혈기에 거기다 술 기운까지 더해져서 그 제안을 찬성했고요. 순식간에 담력 훈련 룰까지 정해서 2인 1조로 다녀오기로 했대요. 그런데 인원이 홀수여서 한 명이 남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진 선생님이 혼자 가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은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고 겁도 별로 없던 터라
그래 뭐 그냥 대충 갔다 오지 뭐 하는 생각으로 산속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동기가 말한 곳을 가보니 길이 트여 있긴 했지만 등산할 만한 길은 아니었대요. 그래도 다녀오기로 약속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니 묘지가 하나 나오더래요. 선생님은 이왕 간 김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묘지 외에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자 그냥 갔던 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대요. 분명 올라갈 때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한참을 내려가도 계속 같은 자리로 오게 되더랍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길이 나지 않은 다른 길로 뛰어갔는데도 계속 같은 묘지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채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니 미칠 것 같은 공포에 결국 선생님은 귀를 틀어막고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선생님의 어깨를 붙잡았대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보니 묘지 옆에 하얀 한복을 입고 갓을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선생님에게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셨대요. 그 길은 선생님이 계속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길이었죠. 선생님은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섭고 긴박했던 터라 일단 그 길로 다시 무작정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선생님을 향해 소리쳤대요. 다시는 이곳에 혼자 오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 5분 정도 내려가니 선생님을 찾으러 온 동기들을 만나게 됐고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 동기들이 선생님에게 산 끝까지 올라가서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던 거냐며 뭐라고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그저 길을 따라 올라갔을 뿐이었고 동기들이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그날 자신이 귀신이 사는 곳에 발을 들였고 산에 있던 귀신들이 그런 선생님을 보고 장난을 쳤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선생님은 어느 산이든 절대로 혼자 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또 그런 곳에 발을 들이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신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갓을 쓴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길을 가르쳐줬잖아. 벗어나게 해줬잖아.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는 뭔가 산에 있는 산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 묘지는 진짜 귀신들의 그 터였고 정말 그래도 다행이네요. 산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도와줘서 이게 나올 수 있게 되었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서.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혼자 외갓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 읍내에서 거리가 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께서 마을 읍내에 사셨기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를 뵙고 저녁에는 외삼촌 댁에 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잠을 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외삼촌 댁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개를 한번 넘어야 하고 조명도 없어서 어두컴컴한 논두렁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을 만나 가는 길이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읍내까지 같이 가면 좋았었겠지만 동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 간다며 헤어지고 다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뭔가 어깨를 툭 하고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검정 고무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아이들이 던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씨, 꼬꼬마 자식들, 내일 보면 갚아줘야겠다.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웠기에 고무신을 살짝 툭 차버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외삼촌 댁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죠. 다음날 오전 다시 외할머니 댁에 와야 했기 때문에 어젯밤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길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봤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두렁길 앞 큰 나무에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것입니다. 흰자만 보이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발에 고무신이 한쪽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젯밤 봤던 그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발로 찼던 그 고무신. 어젯밤 머리 위에는 시체가 매달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 댁 마을에 가면 괜스레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 머리 위에서 누가 목 매달아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떨어졌던 신발이었잖아. 그 컨저링 영화 아시죠?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남자 주인공 옆에 목 매단 그 귀신 나오잖아.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미쳤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기 울음소리. 몇 년 전 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잔 기억이 있어서 아마 심한 열대야의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우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었기에 그날 밤 저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봤던 공포 영화의 장면들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났고 공포 영화의 생각을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름날 밤만에 그 특유의 분위기 탓인지 그저 잠깐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일 뿐이었지만 왠지 평소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을 떨쳐내려 눈을 꼭 감고 잠을 자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러나 자야 한다는 생각에 한껏 의식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잠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선풍기 바람 소리에만 집중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의 아기가 자다 깨서 투정을 부리나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집 중에는 불이 켜진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창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저에게만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귀신을 보거나 심령현상을 겪어본 적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을 인지하자 발목 부분에 아기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방 안에 들리던 작은 선풍기 소리마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연보를 외며 이 상황이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진 않았지만 악이라 느껴지는 무게감이 점점 제 얼굴 쪽을 향해 기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똑바로 정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발목부터 시작해 얼굴 쪽까지 일직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저 존재가 얼굴까지 기어오면 어떡하나,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연부를 외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기의 무게감이 배 부분에서 멈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팍! 강한 소리가 날 정도로 배를 가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은 아기가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제 배를 몇 번이고 가격당하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맞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극한의 공포감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졌고 커지는 소리만큼 저를 가격하는 힘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해줄 게 없어. 어서 사라져줘. 라고 그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순간 아이의 무게감과 울음소리, 배를 가격하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들리지 않던 선풍기 소리와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 건가 하고 제 뺨을 쳐봤는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감이 좋은 친구를 만나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친구는 얘기를 듣고 진지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 유산하거나 낙태를 한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모두 유산과 낙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언니 모두 힘든 일이 있었기에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알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아마도 그때 태어나지 못한 아이였던 것 같아.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가족을 찾아온 거라는 말에 그날 무서웠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외롭고 슬펐던 거겠지.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 그랬을 거야.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친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기 그래서 너한테 자기를 대신 낳아달라고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배를 찢으려 했던 거 아니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렇게 가격을 했던 거네. 나 이렇게 세상에 못 나왔으니까 너가 대신 나 낳아 하면서 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네. 조심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폐가에서 들리던 소리.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나왔어. 남자들은 대부분 겁없고 용감한 척 하려고 하잖아. 어떤 놈이 나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난 큰 소리를 쳐대며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지. 막상 도착하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안 가기는 또 쪽팔리잖아. 핸드폰으로 길을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들어갔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안은 어둡지, 조용하지, 내 발소리만 울리더라고. 뒷목이 싼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본 공포 영화들이 한 1000배는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고, 어쨌거나 대충 반쯤 들어왔나?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뭔가 흐느끼는 소리.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아니야. 오기로, 허세로 좀 더 들어가 봤지.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어. 그때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야. 5m쯤 앞에 살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거기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리곤 내 생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거의 오기에 가까운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본 거지. 세상에 내가 거기서 뭘 봤는 줄 알아? 귀신이었어. 귀신. 솔직히 바로 도망 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린 여자의 귀신이었어. 문 반대편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옷은 새하얀색이었는데 피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러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쭉 늘어져 있었어. 그리고는 얕은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와, 그걸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야. 한 달쯤 뒤에 우연히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그 폐가에서 어떤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지. 머리나 나이대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내 이야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 친구 녀석이 우릴 둘러보며 음산하게 이야기를 끝냈다. 남양 특집이니 뭐니 해서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승리가 분명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분명 진짜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건 친구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 뒤였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즉,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였다. 에? 친구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있던 소녀를 본 것 같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웠을 테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진짜 이것도 귀신 사연이 아니었는데 더 무섭네. 그 흐느끼는 여자아이가 진짜 살아있던 그 여자였던 거네요. 그리고 얘는 귀신인 줄 알고 뛰쳐나온 거네요. 들어갔었으면은 잡혔겠다, 그 살인마한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검은 양복의 남자. 늦은 시간 엄마와 난 친척집에 들렸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어. 운전은 우리 엄마가 했지. 하루 종일 내가 엄청 피곤해 보였는지 엄마는 나보고 뒷자리에 타서 편하게 가라고 했어. 뒷자리에 타서 편하게 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나 봐. 꿈을 꿨어. 현실이랑 똑같이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서서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뭐라고 해야 하지? 한기? 라고 해야 될까? 달리고 있는 차 뒤쪽에서부터 한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거야. 고개를 돌려 차 뒤쪽을 봤어.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고속도로 위 우리 차 뒤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막 달려오는 거야. 멀리 있는데 얼굴 표정이 보이는 그런 거 알아? 평범한 것 같은데 묘하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할까? 난 몰려오는 공포감에 비명을 질렀고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했어. 근데 엄마 쪽 창문, 그러니까 운전자석 창문에 그 양복 입은 남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야. 차와 나란히 앞으로 달리면서 고개는 엄마를 째려보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어. 정말 소름 돋는 건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도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과연 그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졸음운전 항상 조심해. 안녕.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엄마 지금 운전하고 있었잖아. 엄마가 졸음운전 중이어가지고 귀신인지 저승사자겠지? 저승사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네. 그리고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네. 그 창문 옆에서. 그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엄마 하면서 깨가지고 같이 엄마도 깨고 얘도 깨가지고 다행이다. 그쵸? 사고 날 거 알고 죽을 거 알고 막 달려오고 있었나 보다. 쫓아오고 있었나 보다. 이제 바로 갈 뻔했네. 그러니까 뒷자리에 타지 말고 옆자리에서 엄마 응원해주고 있어야지.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불꽃 효녀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노래방에서. 혹시 귀신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주로 가수들 녹음실에 나타나곤 하죠. 제 친구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제 친구놈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가수 지망생들은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는 이상 노래 부를 곳이 마땅치 않죠. 방음시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매일 노래방에 가자니 돈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놈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요. 진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싶다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 중이었는데요.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죠. 근데 뭐 그냥 평범한 노래방은 아니었던 관계로 자주 가지는 못했고요. 그 친구놈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하루를 노래방 안에서 친구들 몇 명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물론 그 가수 지망생 친구가 제일 신났죠. 그렇게 한 5시간을 노래를 부르니 다들 지쳐 쓰러졌습니다. 가수 지망생 친구는 확실히 목이 좋아서 그런지 쌩쌩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에 들어와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다들 집으로 빠이빠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음 날이 주인인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날이어서 저녁에 가게를 정리를 하고 가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수 지망생 친구 입장에서는 아쉬웠죠.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놈이 조용히 그 노래방 사장 아들 친구에게 가서 자기 혼자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친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가수 지망생 친구는 그럼 내일 여행 가시니까 내일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고 싶지만 자신은 열쇠가 없어서 노래방 문을 따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수 지망생 친구는 열쇠를 슬쩍 챙겨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고, 그 노래방 사장 아들은 걸리면 뒤지게 맞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러기로 했죠. 노래방 사장 아들은 무사히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열쇠를 획득한 거였죠. 가수 지망생 친구는 기뻐서 날뛰었고 거기서 하루를 셀 생각으로 먹을 것과 간단히 씻을 것을 챙겨서 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수 지망생 친구의 소원대로 노래방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노래방 사장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대박. 너 진짜 내 은인이다 진짜. 야, 너 가수 되면 소녀시대 사인 다 받아주기다. 당연하지. 와, 대박. 가게 어지르면 바로 뽀록 나니까 너 저기 진짜 딱 저기 1번 방에서만 밖에서 노래 부르고 네가 먹고 난 건 조용히 다시 들고 나와라. 야, 당연하지. 근데 이거 가게 문이 밖에서 잠그는 거라서 내가 잠궈놓고 가면 너 안에서 못 나오는데 너 괜찮겠냐? 노 프라블럼. 너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나 노래 부르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를 마. 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형식이어서 밖에서 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구조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가수 지망생 친구는 노래방에 갇힌 상태로 혼자 노래를 미친 듯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다 시계를 보니 11시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도대체 몇 시간을 불렀는지 대단합니다. 저녁도 밖에서 사온 김밥으로 해결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1시쯤 되니 배도 좀 고프고 해서 컵라면을 하나 먹을 생각으로 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땡덩 문자가 오더랍니다. 그 노래방 사장 아들의 문자였죠. 야, 노래방 안에 불은 1번 방만 켜놓고 있지? 다 켜놓지 마. 전기세 많이 나오면 너 바로 들킨다 우리. 야, 1번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봐. 야, 오케이. 너 그리고 작작 불러라. 너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귀신 나올라. 크크크크크. 야, 나오라고 해. 같이 노래 연습하면 되겠네. 미친놈. 그렇게 시덥지 않게 이야기를 마치고 라면을 먹다 보니 이상하게 소름이 돋더랍니다. 가수 지망생 친구는 그 노래방 사장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래서 무서운가? 나 쫄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그 문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었나 보다 했죠. 라면을 다 먹을 때쯤 카톡! 다시 문자가 오더랍니다. 노래방 사장 아들이었죠. 내용은 나가. 이 두 글자. 가수 지망생 친구는 속으로 이 자식이 날 겁주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며 웃어 넘겼답니다. 라면을 먹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뭔지 모르게 계속 소름이 돋더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뭔가의 시선 같은 것도 느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닫힌 문밖 손바닥만한 반투명 유리 넘어서 뭔가가 계속 안을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는데 대충 이런 시선이었고요. 차츰 있으니 뭔가 방 안 구석에서 자신을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랍니다. 친구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냥 무시하고 노래를 아침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귀신보다는 노래에 미쳐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노래방 사장 아들이 아침에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렇게 그 일은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사장 아들의 부모님께서 돌아오신 날에 일어났습니다. 가수 지망생 친구가 자고 있는데 노래방 사장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깼습니다. 웬일이냐? 야, 설마 들켰냐? 야, 너 진짜 솔직히 말해라. 너 그날 진짜 노래방 안에서 노래 불렀어? 진짜 밤새 노래 불렀는데? 너 진짜? 너 거짓말 아니지? 나 농담할 분위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 이 새끼가 갑자기 왜 이래? 진짜라니까. 야, 너 일단 우리 동네 포장마차로 빨리 와. 지금 당장. 뚝. 야, 여보세요? 야, 뭐야? 가수 지망생 친구는 황당했지만 분위기가 농담이 아니란 걸 목소리로 느꼈던지라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노래방 사장 아들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야, 뭔 일이야 갑자기? 한 잔 마셔라. 너 부모님한테 털렸냐? 야, 미안하다 진짜. 아니, 부모님한테 안 걸렸어 새끼야. 그럼 왜 그러는데? 너 농담으로 듣지 마라. 너 그날 진짜 하루 종일 노래 불렀다고 했지? 몇 번 말해. 그렇다니까. 기계 켜놓고? 미친놈아. 야, 기계 꺼놓고 노래를 부르냐 그럼? 진짜 소름 돋네. 너 잘 들어. 오늘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가게 정리할 때 차단기 내려놓고 갔다고. 내가 직접 가게 가서 확인했는데 진짜 차단기 내려가 있더라. 너 이 새끼야, 너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그 부족했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친구, 노래방 사장 아들이 굳이 1번 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건 1번 방 기계 상태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들이 많이 안 썼기 때문이었겠죠. 노래방 사장 아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고 기계 상태만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 방에서 노래를 불러라 한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슬며시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1번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 대부분 방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손님들 말로는
소름이 계속 돋고 이상한 시선도 느껴지고 노래 반주 속에 이상한 목소리도 들렸다네요. 아,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가수 지망생 친구가 노래방 사장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더랍니다. 마지막에 노래방 사장 아들이 보낸 나가라는 문자. 이틀 전에 문자인데 다른 문자는 다 있는데 나가라고 보낸 문자는 없더라고요. 친구도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고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리하자면 가수 지망생 친구는 혼자서 불도 안 켜진 암흑천지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서요. 아씨. 노래방 사장 아들은 차단기를 내리고 불도 켜보고 노래방 반주기도 켜봤지만 당연히 안 켜지더라고 하더군요. 가끔 지망생 친구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 지망생 친구는 현재 서울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요. 귀신과 함께 노래를 불러서 자신은 꼭 큰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한테 홀린 거네. 내가 그 아무런 불도 안 켜진 그 넓은 노래방, 그것도 가장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켜지지 않는 노래방 기계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밤새 노래를 부른 거야. 거기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면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남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요건 또 2벌해서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리고 하면 되니까. 자, 오늘도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난 이런 이야기가 재밌었다 하시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매주 라이브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도 인사해. 준나 안녕.